저는 9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몫으로 일하시다가 작업 중 큰 사고를 당하셨고 그 후 몇 달간 혼수 상태로 병원에 계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엄마의 눈물 없는 얼굴. 엄마는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우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엄마는 밤마다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 없이 우셨다고 해요. 제가 듣지 못하게, 제가 불안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집에는 빚만 남았습니다. 병원비와 장례 비용으로 쌓인 빚들, 그리고 당장 내일의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독촉했고 친척들은 오히려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 힘든 시기에 엄마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온갖 일을 하셨죠. 식당 설거지와 건물 청소, 전단지 돌리기와 새벽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일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주무시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엄마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겨우 30 후반의 나이였는데도 엄마는 마치 10년은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앞에서는 항상 밝은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는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지만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주시는 밥을 감사히 먹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이었어요. 가끔 친구들이 부모님께 새 옷이나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걸 보면서도 저는 한 번도 엄마께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몇 년간 돈을 모으고 모아서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저희 두 모녀가 살 수 있는 쪽방에 달려있는 작은 가게였지만 엄마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시며 정말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저도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 가서 설거지를 돕고 주말에는 홀서빙을 도왔습니다. 엄마의 국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는 국물 하나를 내는데도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뼈를 하루 종일 푹 고아서 진한 육수를 만들고 고기는 가장 신선한 것만 사용하셨죠. 재료비가 더 들어도 절대 품질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손님들이 먹는 건데 어떻게 대충 하니? 정성이 곧 맛이야.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님들은 하나둘씩 늘어났고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이 진짜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그 웃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보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엄마의 얼굴이었으니까요. 몇 년이 지나자 가게는 2배로 확장됐고 직원도 고용하게 됐습니다. 집안의 빚도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작은 공장 같은 작업장을 얻어서 국밥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국밥집이 무슨 프랜차이즈까지 해? 자칫하면 지금 잘 되는 것도 다 날릴 수 있어. 하지만 엄마는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가맹점을 하나씩 늘려나가셨습니다. 엄마는 직접 가맹점을 돌아다니며 맛을 체크하셨고 원재료 공급도 직접 관리하셨어요. 어느 가맹점 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간판을 단 이상 어디서든 똑같이 맛있어야 해. 그게 책임이야. 엄마의 그런 원칙 덕분에 정성국밥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엄마의 국밥집은 전국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을 둔 성공한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더 이상 빚에 시달리는 가난하고 기구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사업가이자 서울 한복판에 150평 규모의 본점을 직접 운영하는 대표였어요. 엄마가 처음 시작했던 그 작은 가게는 이제 서울 서대문구의 명물이 되어 있었고 맛집으로 소문나서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엄마를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엄마는 제 영웅이었고 인생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며 성공을 이뤄낸 엄마.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엄마처럼 성실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었죠.
엄마의 헌신 덕분에 저는 나름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대기업 식품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3년의 경력을 쌓고 지금은 엄마의 회사에서 신메뉴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엄마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엄마가 얼마나 꼼꼼하고 원칙적인 분인지 더욱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었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엄마였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절망할 수도 있었던 그 순간, 무너지지 않고 저를 지켜주신 엄마. 눈물을 삼키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신 엄마. 저는 평생 엄마께 은혜를 갚으며 살아도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앞두고 엄마께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 평생 소원이었던 유럽 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서만 사신 엄마께 제대로 된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엄마는 저를 키우느라 자신의 꿈이나 행복은 다 포기하셨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저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회사에서 능력 있고 따뜻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식자재 유통회사의 영업팀장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정말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어느새 저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교제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그는 제게 청혼을 했고 저는 고민 없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고 엄마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났네. 엄마는 정말 기쁘다. 엄마의 그 말씀을 들으니 더욱 행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예비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의 중간 관리직이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친절하고 다정해 보였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게 생겼네. 우리 아들이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저야말로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와도 잘 지낼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엄마도 함께 계셨는데 시어머니는 엄마에게도 정중하게 대하셨죠. 첫 만남은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견례를 앞두고 남자친구는 내게 뜻밖의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기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부탁인데? 너네 어머니가 무슨 일 하시는지 우리 엄마한테는 자세히 말하지 말아줄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하시는 일이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왜 숨겨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는 정당하게 사업하시는 분인데 왜 숨겨야 해?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예전에 친척 중에 돈 문제로 안 좋은 일을 겪은 적이 있어. 그래서 혹시 잘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워하거나 괜히 오해할까 봐 그래. 그냥 평범하게 작은 사업한다고만 해줘. 저는 조금 석연치 않았지만 그의 입장도 이해가 됐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엄마와 상의했습니다. 엄마, 상견례 때 엄마가 회사 대표라는 건 말하지 말자. 그냥 국밥집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하면 안 될까?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네가 그러고 싶다면 엄마는 괜찮아. 중요한 건 네가 행복한 거니까. 저는 엄마가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내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엄마는 단정한 옷을 입으셨고 예비 시댁 부모님도 정장 차림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주문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물으셨어요. 사돈댁은 무슨 일 하세요? 엄마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국밥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따뜻한 미소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국밥집요? 어디에서 하세요?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예비 시아버지에게 작은 목소리로 뭔가 속삭이기 시작했고, 저는 불편한 기류를 느끼며 남자친구를 쳐다봤지만 그도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예비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요즘 장사가 어때요? 국밥집은 뭐 그렇게 큰 돈은 안 되죠?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저는 그저 감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엄마는 정중하게 대답하셨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왠지 저희가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네요. 국밥집으로는 뭐 사돈댁에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시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분명히 엄마를 무시하는 투의 말투였어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네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를요. 평생 정직하게 일하시며 저를 키우신 엄마가 국밥집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그러셨지. 내가 나중에 잘 이야기할게. 아니야, 괜찮아.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순탄할 수 있을까? 그런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상견례 이후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간섭과 무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러 차례 시댁을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은근히 저희 집안을 깎아내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예쁘긴 한데 국밥집 딸이라고 하니 좀. 뭐 요즘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말이야. 어머님, 저희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 알아. 근데 있잖아, 결혼하면 우리 아들한테 경제적으로 기대지 말아야 해. 우리 아들 월급도 많지 않은데 너가 괜히 친정 도와주겠다고 하면 안 돼.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제가 남자친구의 돈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참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시댁과도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엄마와 둘이서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결혼 전에 엄마께 마지막으로 큰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를 키우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엄마와 단둘이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여행하며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기 전에 우리 같이 유럽 여행 가자. 엄마가 가보고 싶어 하시던 파리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 그래, 정말 괜찮겠니? 시간도 없을 텐데.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할게. 엄마를 위한 거니까. 엄마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여행 일정을 짜고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 다음 달에 엄마랑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 2주 정도 다녀올 거야. 그래, 좋겠다. 장모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네. 남자친구는 흔쾌히 축하해줬고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그래 나야. 있잖아, 내가 들었는데 너희 어머니랑 둘이 유럽 여행 간다며? 아, 네, 결혼하기 전에 엄마랑 효도 여행 다녀오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하기 전에 친정엄마랑 여행을 간다고? 그럼 나는? 네, 어머님요? 너 결혼하면 우리 집 며느리잖아. 그럼 나를 먼저 모셔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를 먼저 모시고 가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저희 아직 결혼 전인데요.
그리고 이건 제가 친정어머니께 드리는 결혼 전 마지막 선물이에요. 마지막은 무슨 마지막이야? 어차피 결혼하면 넌 출가 외인이야.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보다 우선이라고. 당장 그 여행 취소하고 차라리 나를 먼저 데려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오빠,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셔서 유럽 여행 취소하고 어머니를 먼저 모셔가래. 이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더욱 집요하게 저를 압박했어요. 문자 메시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시어머니보다 친정엄마를 먼저 챙기는 게 말이 되니? 너희 엄마는 무슨 유럽 여행까지 가냐? 제주도면 충분하지. 당장 취소 안 하면 이 결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거야. 그 문자들을 보며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엄마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제가 엄마께 효도하는 것조차 막으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시댁을 방문했고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어머님, 이 여행은 제가 오래전부터 엄마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엄마는 평생 저를 키우시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엄마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결혼하고 나서 하던지 지금은 나를 먼저 생각해야지. 내가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어. 저는 아직 며느리가 아니에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뭐? 이것 봐. 이게 지금 말대꾸야? 기껏해야 국밥집 딸이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는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하는 회사 앞까지 찾아오셨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시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회사 근처 골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 손목을 힘껏 잡았습니다. 이것 봐, 국밥집 딸.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네 주제에. 이거 놓으세요. 애비도 없는 것이 어디서 건방지게 굴어.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거 만나줘서 다행인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의 막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처를 건드리고 엄마를 무시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 이 사람과 가족이 된다는 게 상상할 수 없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거면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와 우리 엄마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더욱 흥분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결혼 안 하겠다고? 좋아, 그럼 끝이야. 우리 아들한테 네가 얼마나 버릇없는 애인지 다 잃을 거야.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진짜 왜 저러시지? 내가 어떻게 좀 해볼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결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어머니와의 충돌 이후에 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사과했고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만해졌고 제게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하셨어요. 엄마는 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 엄마는 괜찮으니까 네 행복을 먼저 생각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건 엄마를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동안 저는 남자친구의 부탁 때문에 엄마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대표라는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엄마가 단순히 작은 국밥집 한 곳만 운영하는 것처럼 말했고, 제가 그 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한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위선적인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어머니 가게로 다 같이 오면 안 될까? 식사라도 하면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우리 엄마한테도 말해볼게. 남자친구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그도 이 상황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말이 되었고 저는 엄마와 함께 본점으로 갔어요. 엄마가 직접 운영하시는 150평 규모의 본점이었습니다. 주말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가득 찬 홀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숙련된 직원들, 그리고 입구에 걸린 전국 30개 가맹점 운영이라는 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후에 남자친구가 시어머니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게를 둘러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생각보다 크네? 그래봤자 국밥집은 국밥집이지. 저희는 가게 한쪽에 마련된 사무실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식당 영업이라기보다는 체인점 문의 상담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나를 여기까지 부른 이유가 뭐야? 설마 나한테 사과하려고? 오늘은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이야기? 무슨 이야기? 네가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동안 너가 얼마나 버릇없이 굴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난처한 표정으로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엄마, 제발 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며느리 교육 제대로 시킬 테니까.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오해요? 당신 내가 국밥집 하는 거 맞잖아. 그깟 국밥집 가지고 무슨 대단한 척을 하는 거야? 엄마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국밥집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건 이 한 곳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세 개 더 있다고. 입구에서 못 보셨나 보네요. 전국에 30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맹점의 본사가 여기고 대표가 바로 저입니다.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무슨 대표시라고요? 엄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이 국밥 프랜차이즈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이 회사의 신메뉴 연구개발팀 연구원이고요.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명함에는 책임연구원이라고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명함을 들여다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엄마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저는 20년 전 작은 국밥집 하나로 시작했어요.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 음식을 대접했고 그 정성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10년 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본사 연매출 200억 원 규모의 회사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무시하고 깔보던 국밥집이 사실은 자신이 상상도 못할 규모의 성공한 사업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돈댁께서는 제가 국밥집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와 우리 딸을 무시하셨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오해를 했네요. 몰라서 그랬어요. 만약 알았다면.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저희를 존중해 주셨을 건가요? 엄마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이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업가가 아니었어도 단순히 국밥집 하나만 운영하는 사람이었어도 저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건 잘못된 겁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은 저와 우리 엄마를 진심으로 무시하셨어요. 그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남자친구도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우리 인연은 끝났어요. 그건 어머님이 끝내신 거예요. 제 회사 앞까지 찾아오셔서 폭력을 행사하셨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계속 매달렸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엄마도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기왕 오셨으니 오늘 식사는 저희가 대접하는 거니까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저희는 룸을 나왔고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쫓아나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서 수없이 많은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와 이야기를 나눌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결국 그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 그를 만났고 그는 몹시 지쳐 보였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를 제대로 막지 못했어. 내 잘못이야. 오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이 없어.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가족이 된다는 게 두려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엄마와 나를 무시하실 것 같아.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해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아니야. 이번에는 우리 엄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매일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 그건 이제야 우리 엄마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걸 알았기 때문 아닐까? 제 질문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고 아마도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친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어두워지자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와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우리 엄마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화가 나. 왜 당신과 당신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나도 엄마가 너무 실망스러워.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가 눈물을 보이니 저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결혼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 가족 간의 존중과 배려가 없으면 결혼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날 우리는 결별을 결정했습니다.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는 사람. 그것만큼 슬픈 일도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좋은 사람 만나. 그래, 정말 고마웠어.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전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 엄마랑 인연 끊었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더라고. 엄마가 당신과 당신 어머니한테 한 짓들을 생각하면 나도 엄마가 용서가 안 돼. 그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주며 함께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했어. 앞으론 스스로 책임지고 살라고. 나는 더 이상 엄마의 그런 모습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야. 엄마가 책임을 져야 해. 본인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전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랑 인연을 끊었대요. 엄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도 참 안타깝구나.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저희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아니야,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킨 거야.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가진 게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족, 존중과 겸손, 그리고 사람을 보는 안목.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것은 슬펐지만 만약 그 가정의 일원이 되었다면 평생 불행했을 것입니다. 며칠 후에 엄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 유럽 여행 아직도 가고 싶니? 당연하죠. 엄마, 우리 꼭 가요. 그래, 그럼 이번 달 말에 출발하자. 엄마도 평생 꿈꿔왔던 여행이야. 비록 결혼은 하지 못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이번 경험으로 더 단단해졌고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사람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지켜준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아팠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저는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와 제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결국 저는 사랑보다 더 큰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나를 지켜준 엄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엄마와의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파리의 에펠탑 아래서 사진을 찍었고 스위스의 아름다운 알프스를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여행 내내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딸, 엄마 정말 행복해? 이렇게 좋은 곳에 너랑 함께 올 수 있다니. 엄마와 여행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온다는 것을요. 앞으로 저는 예비 시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욕심과 허영, 차별과 무시는 결국 나를 초라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갈 거예요. 꿈 같은 2주간의 유럽에서 돌아온 후에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엄마와 함께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 우리 아빠잖아? 저는 평범한 4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며 남들처럼 출퇴근하고 가족을 돌보며 살아왔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연구원이었고 저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사실 결혼 초반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신혼부터 당장은 시댁에서 시작해야 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저희가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주변에선 모두 말렸습니다. 신혼인데 무슨 시댁 식구랑 같이 살아? 너 그거 완전 고생길이야. 그래, 그러다 시어머니랑 사이 틀어지면 평생 고생이야.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해? 한 번 합가하면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친정엄마도 걱정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외아들이었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프라이버시 침해, 자유 없는 신혼생활을 각오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모든 게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흔히 말하는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밥상을 차려주시고 빨래도 손수해 주셨어요. 너 출근 준비 바쁜데 이건 내가 할게. 어서 씻고 와. 제가 할게요. 어머님도 편찮으신데 어떡해.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우리 며느리 고생시키면 안 되지.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셨습니다.
친정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저 역시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저녁엔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아버지도 말수는 적으셨지만 늘 제 편을 들어주시는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가끔 저에게 짜증을 낼 때면 시아버지께서 먼저 나서셨어요. 야, 너 우리 며느리한테 왜 그래? 회사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서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아버님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민망한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속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임신을 했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입덧이 심했던 저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다 해주셨고 밥을 잘 못 먹는 저를 위해 과일도 깎아주셨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 튼튼하게 자라야지. 시어머니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좋은 집안으로 시집왔다고 생각했었죠.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를 만나뵐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우리 딸이 복이 있나 봐. 시어머니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니. 제가 운이 좋죠. 친딸처럼 잘해주세요. 제가 아들을 낳고 육아를 할 때도 시어머니의 도움은 컸습니다. 밤새 아이가 울어도 먼저 일어나 달래주시고 제가 직장에 복귀한 후에는 손수 아이를 봐주셨어요. 분유도 타주시고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아이가 아플 땐 새벽에도 병원까지 데려가 주셨습니다.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 손주를 남한테 맡겨? 아직은 내가 보는 게 제일 좋지? 그래도 어머님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이게 무슨 힘들다고? 손주 키우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너는 그냥 아무 걱정 말고 일 열심히 하고 와. 시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제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저도 경력 단절 없이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힘들어할 때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집 한 채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며느리, 이건 네 앞으로 할 거야. 우리 며느리가 시집와서 시댁살이 하느라 고생한 것도 많고 앞으로도 너희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어머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요. 아니야, 너한테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아들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해. 시어머니는 직접 손편지까지 써주시며 증여의 뜻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남편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집을 제 앞으로 받았어요. 친정에서도 월세를 받고 있는 오피스텔 하나를 제 앞으로 넘겨주셨기에 저는 나름의 경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래, 우리 며느리 잘 만나서 내가 복 받았어. 그렇게 저희 가족은 여유롭고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고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분가한 후에도 저희는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모든 게 평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 결혼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좋은 남편, 착한 아들, 따뜻한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삶.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절은 사실 폭풍 전야에 불과했던 것뿐이었어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은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그래도 착하게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여전히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고 저 역시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장을 간다며 며칠 집을 비운 상태였고 저는 아들과 단둘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놀다 왔어. 그래? 재미있게 놀았어? 아니, 근데 나 아까 이상한 거 봤어. 아들의 목소리에 뭔가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이상했는데?
친구네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빠 차를 봤어. 근데 아빠는 출장 가셨잖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아들에게 물었어요. 차 번호가 확실해? 그냥 비슷한 차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번호판도 똑같았고 뒤에 우리가 붙인 스티커도 있었어. 100% 아빠 차가 맞아? 그래, 그럼 아빠가 출장 가기 전에 거기 잠깐 들러서 차를 놔두고 갔을 수도 있지.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아들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출장을 간다던 남편의 차가 왜 아들 친구네 아파트에 있을까? 혹시 설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괜한 의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았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점심시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출장은 잘하고 있어? 별일은 없고? 잘 있어. 갑자기 그건 왜? 아니, 그냥 당신 언제 들어와? 내일 모레쯤 들어갈 것 같아. 일이 좀 밀려서.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배경에서 들리는 소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지금 어디야? 주변 소리가 좀 시끄러운데. 아, 잠깐 로비에 나와 있어. 회의 끝나고 방금 나왔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네. 그래, 몸 조심하고. 전화를 끊은 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남편이 잠든 새벽 시간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친구네 집에 갔던 날짜를 찾아 영상을 재생했어요. 출장지에 있어야 할 남편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상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 여자가 남편의 차에 탔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차량용 카메라에 찍힌 여자의 얼굴은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작년 학부모 모임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들 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이게 대체 뭐지? 저는 다른 날짜의 영상들도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이나 야근을 핑계로 자주 그 아파트를 드나들고 있었고 매번 그 여자와 함께였어요. 어떤 날은 함께 식사를 하러 가고 어떤 날은 차 안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그런 영상을 여러 개 확인하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오더라고요. 10년 넘게 믿고 살았던 남편이 제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 서랍을 뒤졌어요. 평소엔 절대 건드리지 않던 남편의 개인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옛날 사진첩을 발견했고 거기엔 대학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 한 여자와 찍은 사진이 유독 많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은지에게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대학 시절 그 여자와 연인 관계였고 어떤 이유로 헤어졌다가 우연히 이제 와서 재회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친구의 부모라는 관계로요. 저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도 조사했습니다. 출장을 갔다던 날짜에 서울 시내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결제한 기록들이 나왔어요. 당연히 출장지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어요. 남편은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계획적으로요. 저는 그 새벽에 혼자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울고 있지 않았어요. 바로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냉정하게, 철저하게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들을 배신했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남편의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남편에게 아무것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자연스럽게, 더 평범하게 행동했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저녁엔 밥을 차려주고, 자기 전에도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그냥 그래. 요즘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좀 힘들어서.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고마워. 당신 덕분에 버티는 거야. 남편은 여전히 다정한 척 연기를 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다 확보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몰래 휴대폰을 가져와서 데이터를 백업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지야, 오늘 보고 싶었어. 너무 힘들다. 나도 언제쯤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혼 진행하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정말?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집이랑 땅이 있으니까 충분할 거야. 적어도 절반은 내가 가져올 수 있어. 그래도 아내 명의 재산도 있다며? 그건 어떻게 해? 걱정 마. 혼인 기간 중에 생긴 거니까 분할 청구할 수 있어. 글을 읽는 제 손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제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 증여받은 집과 친정에서 받은 토지를 반으로 나누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네 아내는 의심 안 해? 전혀 멍청할 정도로 착하고 순진해서 눈치도 못 채. 그래도 조심해야지. 만약 들키면 위자료 물어야 할 텐데. 괜찮아. 증거만 안 남기면 돼. 우린 조심하고 있잖아. 그래도 불안해. 빨리 정리하고 우리 떳떳하게 만나고 싶어. 나도 그래. 우리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난 거잖아.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저는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도 발견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나눈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어폰을 끼고 녹음 파일을 들으며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우리 와이프는 살림은 잘해. 애도 잘 키우고. 근데 그것뿐이야. 나는 네가 필요해. 나도 당신이 필요해. 우리 남편이랑은 진작에 끝났어. 형식적으로만 살고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올게.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이용만 하고 재산을 챙긴 뒤에 그 여자에게 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는 은행 거래 내역도 조사했습니다. 남편 명의 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추적해보니 역시나 그 여자의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로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작정했구나. 남편은 이미 그 여자를 경제적으로까지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번 돈과 저희 가정의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꽤 많이 확보하셨네요. 블랙박스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금융 거래 내역까지.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합니다. 그럼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 남성의 경제력과 외도 기간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 경우는 상당히 악질적이네요.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시어머니께 증여받은 집과 친정에서 받은 토지인데요. 증여 서류가 명확하고 증여자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써주신 손편지와 증여 서류를 모두 챙겨왔고 그것들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니 공동불법행위자입니다. 그 여성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절차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께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으니까요. 끝까지 감추고 싶었지만 법적 절차에서 어머니의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저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의 외도, 재산을 노리는 계획과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런 자식을 낳고 키웠다니.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집은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절대 빼앗기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법원에서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가서 증언할게. 그 집은 내가 너한테 준 거고 우리 아들은 아무 권리가 없어. 시어머니의 지지 덕분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일단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길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반격할 타이밍이었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어요. 무슨 일이야? 우리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TV를 끄고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나 요즘 많이 고민했어.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갑자기 무슨 소리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애도 이미 다 컸고. 저는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놀란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나 진짜 오래 생각했어. 우리 이혼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울며불며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남편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나 봅니다. 정말 반대 안 해? 반대한다고 네 마음이 돌아올 것 같아? 억지로 붙들고 싶지 않아. 그래, 고마워. 현명하게 생각해줘서. 남편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럼 우리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까? 집이랑 토지도 있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변호사랑 상의해서 정하자. 법대로 하면 되잖아. 그래, 그게 좋겠네. 서로 감정 상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다음 날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에게 내용 증명과 함께 소장이 날아갔어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상간녀를 상대로 한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소장을 제 눈앞에 들이밀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위자료 청구? 5천만 원? 네가 원한 거잖아. 이혼. 이혼은 맞는데 위자료는 무슨 위자료야? 당신이 나 모르게 외도했잖아.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외도 안 했어. 블랙박스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 금융거래 내역까지 나한테 다 있어. 우리 법정에서 보자.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저는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남편은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 상간녀와 함께 지내기 위해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아들과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 왜 집에 안 들어와? 아빠랑 엄마가 당분간 좀 떨어져 있기로 했어. 아빠가 다른 사람 만났어? 그때 내가 본 게 맞는 거야?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영리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래,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잘못한 건 아빠잖아. 나는 무조건 엄마 편이야.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얼마 후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저와 제 변호사, 그리고 남편과 남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혼인 중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그 말을 제 변호사가 끊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증여자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원고 개인에게만 증여된 특유재산입니다. 증여 당시 작성된 자필편지와 증여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써주신 손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편지를 꼼꼼히 읽었어요. 증여자의 의사가 명확하네요. 이 부동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부당합니다. 혼인 기간 중에 받은 건데.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명확히 피고 개인에게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특유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어서 외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어요. 저는 준비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있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문자 메시지에는 둘의 불륜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남편의 변호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의 외도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은지를 상대로 한 재판도 진행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쪽 변호사만 출석했어요.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상간녀의 변호사는 제가 제출한 증거 앞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에게도 위자료 3천만 원을 명령합니다. 결국 남편과 은지는 합쳐서 8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재산 분할 요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저는 제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승소의 기쁨보다는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크더라고요. 재판이 끝난 후에 저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회사에 충실히 다니고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주말에는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를 찾아뵙는 평범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반면 전 남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바람을 피워서 이혼당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들 학교에서, 그리고 남편의 직장에서까지 난리였죠.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대. 네? 왜요? 불륜 사실이 회사에 다 알려졌나 봐.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권고사직 당했대. 그렇군요. 전부 자업자 득이니까 괜한 걱정은 하지 마. 나는 이제 그 애는 상대도 안 할 거니까. 시어머니는 저희가 이혼한 후에 아들이 집에 찾아와도 문전박대하셨다고 했습니다. 친아들이지만 며느리를 배신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 퇴근길에 집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초라한 모습의 남자였으니까요. 여보, 하지만 목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죠. 너가 왜 여기 있어?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남편은 예전에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난 할 말 없어. 돌아가.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내가 잘못했어. 나 은지한테 쫓겨났어. 위자료도 못 주겠다고 난리 나서 결국 헤어졌어. 그래서 직장도 잃었어. 다시 취직하려고 했는데 나이도 있고 이쪽 업계에 소문도 퍼져서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줘. 그게 내 잘못이야? 나보고 뭘 어쩌라고. 뭘 어쩌라는 게 아니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바람 피우기 전에 나한테 기회를 줬어?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내 재산을 노리고 다른 여자랑 새 출발하려고 할 때 나한테 기회를 준 적이 있냐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이제 늦었어. 다신 나타나지 마. 저는 남편을 남겨둔 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아까 왔었어. 알아. 베란다에서 봤어. 미안해. 엄마 아빠가 너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엄마가 왜 미안해? 아빠가 잘못한 건데. 나는 아빠 안 만날 거야. 그래도 아빠인데. 아빠 자격 없어. 엄마를 배신한 사람이잖아. 나는 무조건 엄마 편이야. 아들의 단호한 말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한 달쯤 더 지났을까 남편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남편은 직장도, 집도, 가족도, 연인도 모두 잃었습니다. 8천만 원의 위자료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반면 저는 조용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하게 일했고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가끔 집에 오셔서 반찬을 해주시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너가 고생 많았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라. 어머니 덕분에 버텼어요.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너가 잘한 거야.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미 지워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 시어머니께 효도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옅어졌고 저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혼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이제 고3 수험생이 되었고 그 사이에 키도 훌쩍 커서 이제는 제가 올려다봐야 할 정도였어요. 사실 전 남편에게서 가끔 한 번씩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지 않고 바로 삭제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회사에서는 승진을 했어요. 팀장이 되어 후배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책임자라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적응하며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고 요즘도 자주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에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들도 함께였고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옆차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여보, 남편은 제 차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차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했어요. 여보, 제발 창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엄마, 신호 바뀌었어. 그냥 가. 아들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으려는 순간 남편이 차 앞을 막아섰어요. 비켜. 혹시 새 남자라도 생긴 거야? 그래서 나를 버린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람은 당신이 피웠잖아. 거짓말, 난 다 알아. 당신이 다른 남자 만나서 나를 버렸다는 걸. 남편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술을 마신 건지 눈도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제발. 남편은 아들을 보더니 표정이 무너졌어요. 아들,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그런 사과 받기 싫어요. 아빠는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다시는 엄마랑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결국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났고 저는 아들들과 함께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 우리 아들 다 컸네. 엄마 지켜줄 줄도 알고. 이제 정말 끝이야. 엄마도 걱정하지 마.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에 완전히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이혼한 지 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그때의 배신감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지금을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때로는 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말이죠.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행복했습니다.